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가는 거 이게 저는 최악이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제일 바라는 그림이다. 그 배경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보수가 극우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한국의 보수가 막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른바 영어 표현하면 마스터 마인드가 된 이유는 뭐냐? 윤 대통령이 손을 잡은 거죠. 윤 대통령이 손을 잡고 키워주니까 주류의 길로 들어온 거죠. 국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여기 손을 잡고 극우의 길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저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두 분의 어떤 그 케미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아까 저기 화장실에서 봤는데 두 분이 나란히 소변을 보셔가지고 아 이분들이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신뢰는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또 토론하면 좋거든요. 제가 가는데 굳이 부득부득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요. 화동이네, 화장실 동 예. 아니 그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은 사실 이제 이번 그 탄핵 국면 거치면서 지금 이제 뭐 전 대표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보면서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에 연습. 연습이에요. 아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 당대 경선이야. 하고 있는 건데. 원서는 요다음에. 예. 아니 그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좀 비난이 당내에서 쏟아지는 거 보면서 그때 그 여당이면서도 그 당시 이제 탄핵을 주도를 하셔서 정치적으로 약간 고초를 겪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소외가 좀 드셨을 것 같긴 해요. 뭐 무슨 뭐 제가 대신 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유승민 대표의 행보와 한동훈 대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많죠. 한동훈 대표는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여당에 처음에 계엄 철회하는 투표할 때 18명 탄핵에 사실은 찬성에 12명 참석하게 만드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저는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행보가 좀 헷갈렸고 중간에 좀 우왕좌왕하긴 했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 당시에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시종일관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냈고 또 개혁적 보수로서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네. 칭찬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네. 정말 아마 생각보다 원하는 이상의 대답이 나오셔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우리 한 대표가 네. 좀 아쉬운 거는 의원들이 이제 이런 데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뭐 내가 계엄했나요? 내가 투표했나요? 이런 데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했던 게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보고 아직도 그게 좀 아파요. 그때 당대표니까 리더십을 의원들 설득해가지고 발휘했었어. 내가 당대표직을 걸 테니까 당론으로 반대하지 말자. 각자 이 사태를 다 봤으니까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라.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서 투표에 임했으면 그 이후에 국민의 모습이 지금보다 좀 덜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내가 여권의 이제 대선 후보가 돼야지 꺾을 수 있다 해서 줄기차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뭐 출마선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만약 탄핵 심판되고 네. 저기 대해서는 실시가 된다면 네. 지금 양쪽이 이렇게 완전히 양쪽으로 결집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중도가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도 경쟁력이 제일 있다. 그 소리를 한 거죠. 그 지난번에 이제 언론 보니까 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여권에서 이제 어쨌든 급부상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되면 우리는 땡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유승민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제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야권 내에서도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본선 경쟁력은 있죠. 근데 후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내가. 그게 문제예요. 대통령 될 자질과 능력과 준비는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승민 대표님에 대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쉬운 셈법이거든요. 집토끼, 산토끼 안 따지더라도 집토끼도 잡고 들토끼까지 잡으려면 유승민 후보밖에 없다는 생각은 아마 그 당내에서도 말은 안 해도 컨센서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전 대표를 후보로 만들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권에서 긴장할 이유가 없죠. 뭐 후보 안 달 사람은 굳이 뭐 걱정하려고 도발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유승민 후보 여론조사 이런 거 봐도 김문수, 요즘 오세훈,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
유보님은 사실은 뭐 2%, 1% 이런 지지율로 이제 나타나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 생각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죠. 예. 예, 국힘 지지층, 또 강성 보수 유권자들 그분들한테 약한 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대선이 다가오시면 네.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층들이 진짜 승리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저는 당원들은 그래 호소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 정면으로. 우리 김문수 장관 같은 분 후보로 내놓으면 진짜 이긴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만큼 대선 승리에 간절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 보면 지금은 이른바 극우 세력을 움직이는 자주자는 힘이 정광훈 목사한테 있는데 정광훈 세력이 밀어올린 김문수 장관이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 손을 붙들고 가고 있잖아요. 전혀 안 놓잖아요. 더 강화되잖아요. 그리고 그 표는 결집이 돼서 김문수 후보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김문수 현 장관이 원래부터 대통령 도전을 오래 시도했던 사람이고 저 정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스스로 나는 안 할게, 나는 나가면 질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끝까지 아마 버틸 거예요. 그러면 대선에 이기고 지는 문제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한테 그 당 지지층들한테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는 길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뭐 진다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거든요. 이번에 지지층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믿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그 나중에 플러스 결국에는 저는 멀쩡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 너무 좀 지금 오른쪽으로 자꾸 몰려는 말씀 같아서. 저는 과문에 가서 네. 그분한테 뭐 90도는 아니더라 한 45도 인사 한번 하시면 어때요? 제가 그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가는 거 이게 저는 최악이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제일 바라는 그림이다. 저는 한 번도 그거 가가지고 뭐 마이크를 잡거나 단상에 올라가거나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밑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뭐 45도가 아니라 10도도 안 하고. 갈 일이 없어요. 아예 안 가실 거예요? 갈 일이 없어요. 저는 그거 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 야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설 연휴 끝날 즈음에서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대화를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극단적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여기서 좀 짚을 대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합 포용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그 이제 지난해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어떻게 장악을 해가지고 총선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잡음은 오늘도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비명계의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컷오프되고 있어서입니다. 이 대표는 공천 갈등이 혁신을 위한 고통이라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이수석님 포함해서 비명들 그냥 다 행사. 저는 공천 신청 안 한 사람이에요. 네. 행사할 이유도 없었죠. 아예 길을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이렇게 제거한 그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좀 포용성 이런 걸 발휘할지 잘 모르겠어요. 회적이다. 통합은 뭐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은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입장이거든요. 아 비명이세요, 우리? 그렇게 볼 거리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중심으로 친하냐 안 친하냐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친 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분류는 그렇게 합디다. 어떤 사람은 뭐 수박이라고도 하던데. 그래서 제가 대답하면 수박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밀려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총선은 이겨버렸잖아요. 네네. 그것도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뭐 충분히 본인의 성과를 낸 거니까 네네. 대선을 눈앞에 뒀을 때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해서 크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의 힘이라는 게 혼자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등이었고 혼자 막 설치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지만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군인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집권해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넓게 포용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합과 포용 이런 쪽으로 나가는 제스처는 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슬로건이 맥혀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수 결집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보수가 이만큼 결집 못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 갖고 있는 시각이 일단 범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범죄 혐의죠. 그러니까 혐의가 너무 많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민주주의자 맞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탄핵 과정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재명 그거는- 싫다고 그러면 내란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그건 겁니까? 동의해요. 탄핵해야죠. 예.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요.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림이라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여기는 이제 계엄을 일으켰고 그게 내란으로 연결됐던 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 부담을 뛰어넘을 만한 무슨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아닙니다라고 이 슬로건을 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정말 재집권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계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지. 이른바 탈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거는 정권 교체로 가는 흐름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핑계잖아요. 그럼 안 돼요. 비상계엄하고 내란 혐의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직도 손을 확실하게 못 끊고 여기까지 온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뭐 앞으로 대선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냐. 아니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명계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아쉬운 얘기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좀 핍박을 받은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 그런 목소리 나는 거 보고 아, 저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 국민님한테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초재선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고 이러면 막 나가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공감하는 게 아니야. 가까운 게 없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민주당이든 저희든 좀 중간에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각 진영이 자기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도 포용과 통합의 숙제를 열심히 해내는 게 중요하고 국민의힘도 이른바 탈윤이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든 이 숙제들을 해야 되는데 각자는 상대방 손가락질하는 걸로 뭔가 자기 점수를 따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건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바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를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그 근황을 좀 알아보고 윤상현 의원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위하는 사람들 보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90도 인사를 하고 또 김민전 의원 뭐 백골단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고 이러면서 저분들 왜 저러냐. 저분들은 어떻게든 정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전략적으로라도 이 수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안 맞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데에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공신록을 아마 책정을 한다 그러면 1등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입니다. 2등은 김건희, 3등은 권성동이고요. 윤상현은 한 4등쯤은 되는 거예요. 그 공신론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길에 최대 도움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 12.3제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정치적 갈등이 더 좌우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극과 극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통합의 열쇠는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놓여있는 난제 중에 뭐가 있냐. 근데 옛날에 사실 이제 뭐 빈부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최고 난제가 좌우 이념 갈등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91%의 국민이 진보 보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근데 이게 보수 진보 갈등, 좌우 이념 갈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제 말씀은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라 가지고 저래 싸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만 딱 갈라가지고 국힘 편, 민주당 편, 윤석열 편, 이재명 편만 딱 갈라가지고 우리 편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계속 죽여야 될 대상이고 이거를 또 극좌 극우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그냥 확대 재생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방송이나 신문 보지 말고 유튜브 보라 이러시잖아요. 그건 정치인으로서 진짜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 또는 정책적 차이 때문에 양극화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거 또는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편싸움하잖아요. 이걸 학자들이 정서적 양극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엄도 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게 뭐냐면 계엄 잘못된 건 대부분이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계엄 때문에 탄핵하면 쟤들이 좋아지거든.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얘 잘못한 건 알겠는데 쟤를 도와줄 수는 없잖아. 덮고 가자는 거예요. 미국도 다시 트럼프가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바이든 4년 잡고나니까 미치겠다. 다시 우리 편이 해야 되겠다. 근데 제일 시원하게 싸우는 놈이 누구냐? 트럼프다. 이 논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 선거에서 지지가 우리 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면 정치가 거칠어지고 정서적으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게임에서 져도 선거에서 져도 승복 안 해요. 사실 우리 대선이요.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8년 전에 겪었던 거 그거를 이번에 또 그대로 겪는다. 이게 진짜 트라우마예요. 왜냐하면 그때 정권 넘기고 나서 야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잡자마자 막 적폐 수사하느라고 사람도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이재명 대표 넘어가면 그 일을 또 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이해하겠어요. 윤석열 검사라는 후보를 데려와가지고 한 것도요. 우리는 뭐 윤석열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어요. 계엄할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잡으면 문재인,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거다. 그렇죠.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좋은 뭐 진영 대결이고 패거리 싸움이죠. 우리 대선이 누가 미워서 누구 찍는 이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쉽게 됐잖아요. 문재인 미워서 윤석열 찍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미워가지고 이 사람이 쉽게 대통령이 되고 그런 복수 열전이 5년마다 계속 되풀이되면 진짜 정치가 해야 되는 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근데 반 누구 반 윤석열로 선거 이기는 거 안 좋죠. 제가 국힘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반 이재명 선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 얘기를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아니 그래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극단적인 정치 세력, 뭐 좌우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특히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는 전광훈 목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광훈 씨는 서부지법으로 가자고도 선동했습니다. 판사실을 물 걷어찼던 저 이모 씨가 전광훈 교회 전도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가 폭동의 배후였는지 의심하며 전광훈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야, 근데 목사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키우게 된 거, 그 배경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보수가 극우가 된 거죠. 그분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이 극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럴까. 정광훈 목사가 마이크 잡고 뭐 국민 저항권 이러잖아요.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계엄하고 내란을 시도한 거 거기를 옹호하는 게 어떻게 그게 국민 저항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광훈 목사하고 대칭되는 분이 저 왼쪽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김어준 씨라고. 그분 목사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는 아닌데 두 분 다 교주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유튜버들 또 이상한 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하고 선동을 하고 그 결과가 이번에 서부지법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북동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분이 말하는 거를 믿는 우리 시민들 그분들을 어떻게 진실을 가지고 저거 틀린 말이다 라고 해야 보수가 건전하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한국의 보수가 막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마이크 한번 잡고 뭐 절하면 해야지 또 지지도 받고 이런 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구의 남구 이인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영향력을 키우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좀 오래됐죠. 예, 정광훈 목사가 말씀 좀 해주시면 사실은 길거리에서 원래 부흥 전문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 앞에 마이크 잡고 선동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정광훈 목사님은 조직이 있잖아요.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헌금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라든지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걸 굉장한 자기 아젠다로 끌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아젠다를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돈도 있죠, 조직도 있죠, 어젠다도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른바 영어 표현하면 마스터 마인드가 된 이유는 뭐냐? 윤 대통령이 손을 잡은 거죠. 윤 대통령이 손을 잡고 키워주니까 주류의 길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국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여기 손을 잡고 극우의 길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저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주류 정당이 극우가 됐을 때 그게 미국의 공화당이 극우 정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나오고 오해 폭동 같은 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뭐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식의 굉장히 나쁜 정치, 진짜 위험한 정치로 가고 있다고.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트럼프가 이제 그 구구 세력과 결탁해서 이제 정권을 재창출한 그런 사례처럼 이제 윤 정부가 트럼프의 플레이북을 모델로 삼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하고는 좀 달라요. 트럼프는 어쨌든 겉으로는 트럼프가 그래도 중간에 있는 머저리티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겨냥한 메시지가 정책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 찍어주면 이번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산층이었다가 사회 경제적인 약자로 추락한 백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민자 때문에 더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민주당 지지자를 어떻게 보면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겟을 한 지지층 딱 목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정광훈 목사한테 막 추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전략이 있나요, 거기에. 극우화가 되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문제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쉽게 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요. 미국 공화당이 왜 극우의 길을 걸었냐면 두 가지 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개신교 우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공화당 찍어야 된다, 트럼프 찍어야 된다. 신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이 거기에 얹혀졌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음모론 퍼뜨리고 오바마는 국적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때 뭐 가짜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피자 게이트니 뭐니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 소셜미디어와 이 개신교 우파의 힘이 미국 공화당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두 가지 힘이 다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먹혀요. 어지간하면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훈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개신교들이 돈도 대줘 사람들 대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서부지법 난입할 때 폭동 일으킬 때 가서 젊은 사람들 됐잖아요. 제가 볼 땐 대부분이 소셜미디어 아니면 개신교 우파들 때문에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굉장히 구조적인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같은 분이 후보가 돼서 빨리 그걸 끊어야 돼요. 저도 그런 걱정은 해요. 저도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가다가 뭐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극우화돼 있을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나 뭐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저 같은 보수는 뭐 새겨 들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없어지고 모두 정광훈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뭐 앞으로 국민의힘은 아예 문 닫고 자유통일당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멸종 이게 참 보호해야 돼요. 보호. 아니, 저는 그렇게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주제가 이제 대한민국 이제 분열, 정서적 분열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권의 해법,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지 어려운 겁니다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가 온전하게 굴러가느냐 핵심은 전 주류 정당이란 말이에요. 메인 파티들이 메인스트림 파티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정당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면 히틀러 같은 전투주의자에 등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마라. 정치에서 기록 찾아야 된다. 네. 이게 사실 좀 오래됐거든요. 역사가. 87년 헌법 이후에 8분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감옥 가고 아주 비극적 선택을 하고 탄핵당하고 그 역사를 보면 서로 증오 혐오하면서 지지자들 선동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 죽여야 될 적으로 만드는 이 정치가 사실 지금 시작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는 87년 헌법의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지금 헌법, 지금 시스템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헌법 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로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고 그냥 우리 정치가 깨우쳐가지고 각성해가지고 잘하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는 저는 기대가 난망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게 제기가 되고 이게 활성화되려면 빨리 이 탄핵 국면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지체시키고 막으려고 하니까 개헌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개헌 얘기 그래도 자꾸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만약에 제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망상에 의한 미친 짓이 희석돼요. 무슨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걸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은 빨리 국면을 정리하고 경제에 주는 부담, 외교에서 주는 부담,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주는 부담을 빨리 정리한 다음에 대선 국면 들어가면 대선 주자들이 저는 누구라도 다 개헌 약속할 거라고 봐요. 그건 제가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헌법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이것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약속했는데. 아니요.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서로 유불리만 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헌법을 어떻게 고치면 좋으냐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도 없이 오랫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날 개헌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튜버 때문에 진짜 걱정이에요. 극단적인 유튜버들 이게 이렇게 가는 거를 누가 막아주느냐? 언론이 진짜 지금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기존의 언론에 더 귀를 기울이게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론이 노력을 안 해주면 이게 더 극단으로 이제 더 나라가 찢어지는 거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할 것 같은 막 좀 위기 의식이 굉장히 들지 않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참 많으시네요. 예. 예. 보니까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는 걸 거예요, 아마 요즘.